자, 앞에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 다 풀어봤습니까? 6개? 그런 거는 쉬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탁 풀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매한 거는 체크해가서 질문하시고. 자, 12페이지에 이제 그 경제순환은 아까 경제 주체들끼리 상호 연관돼서 어떻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경제를 보는 흐름이죠. 자, 가계가 있고요. 기업이 있다. 요 둘부터만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산 주체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의 연관. 우리 가계와 기업은 뭐 당연히 생산물 시장 쪽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만나죠. 빵 시장에서. 빵 시장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제 가계가 수요자로 해서 만나고요. 기업이 공급자로 해서 만나죠. 만나는데 그 전에 가계와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만나기 전에요. 그 전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가 공급자로 기업이 수요자로 해서 미리 만납니다. 자, 이제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 배후 시장이고요. 여기서 가계는 수요자고 기업은 공급자지만 요소 시장은 오히려 가계가 공급자입니다. 기업이 수요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두 시장에서 둘이가 만납니다. 그러면 왜 그리 되는가 이제 하나 봅시다. 기업부터 봅시다. 자, 기업이 제빵입니다. 여기 빵을 만들어 팔려면은요, 빵을 공급하려면은 그 전 단계부터 봅시다. 빵을 만들어 내려면 이제 원료 총칭에서 밀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는 여기 이제 다른 기업에게 밀가루를 구입합니다. 제분기업한테 밀가루를 구입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에다가 생산 요소가 결합되어야 되는데, 생산 요소 이제 4개 있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 기업 활동, 경영이라 합시다. 여기 4개가 생산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생산 요소하고 밀가루가 결합돼야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생산 요소는 기업이 가게한테 요소 시장에서 사옵니다. 자, 기업 보세요. 제빵업자가 다른 기업에게 밀가루는 구입하되 생산 요소는 가게한테 사들여옵니다. 우리 가게는 노동을 기업한테 공급하는 자, 노동자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자본가가 있고, 땅을 빌려주는 지주가 있습니다. 경영활동을 제공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요 둘이에서 만난다는 거죠. 기업은 요소는 가게한테 사들이는 자고, 빵은 이제 만들어 파는 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지고 결합해서 빵 만들어 팔고, 돈의 흐름은 정반대로 갑니다. 자, 이 돈의 흐름 노란 걸 할게요. 빵을 100원어치 만들어 팔았다. 100원. 자, 빵을 팔고 100원어치 벌었다. 100원의 일부는 밀가루 대금 나갑니다. 만약에 40원 나간다 합시다. 100원 중에 40원은 밀가루 대금 비용. 나머지 60원은 요소에 대한 대가로 다 나갑니다. 가게한테 요소를 사드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이윤이 60원이 다 처분되게 됩니다. 이렇게. 요소에 대한 대가로 60원이 처분되고요. 밀가루 대금으로 이제 40원이 지급을 됩니다. 그래서 이 100원 버린 게 그대로 이렇게 역으로 돈이 처분되게 됩니다. 자, 뭐 가게는 이렇게, 이제 기업은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가게 봅시다. 가게는 이제 소비를 빵 사 먹을 주체인데, 그 전에 이제 소득이 있어야 빵을 사 먹죠. 소득은 이제 금방 이야기했죠. 핵심적인 여기 소득에서 벌어옵니다. 여기서. 노동을 기업한테 제공한 가게는 임금, 돈을 빌려준 가게는 이자, 땅이나 건물을 빌려준 가게는 임대료는 지대를 합니다. 기업 활동을 제공한 가게는 이윤. 이 4개를 금방 여기 있죠. 요 4개를 기업한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벌어옵니다. 여기 가계 요소는 핵심적 소득입니다. 요소 소득이라 합니다. 핵심적 소득, 요소 소득. 임금을 버는 자는 근로소득자고요. 이자지대를 버는 사람들은 이제 재산소득자, 이윤을 버는 사람은 이제 사업소득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도 좀 모르시면 익히시고, 재산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제 핵심 소득이지만 여기 그림에 안 나타나지만 공짜로 획득하는 소득이 있겠죠. 이제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정부한테 이전 지출을 받았다든지 정부한테 공짜로 받았다든지 이런 거죠. 복권 당첨 상속 받았다. 정부한테 공짜로 받았다. 이런 게 이제 이전 소득이랍니다. 이전이란 말이 공짜라는 말입니다. 이전 소득.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 그림에는 안 나타나죠. 이제 근데 공짜로 버리는 소득이죠. 요거 두 개 합쳐지면 이제 가계 총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처분은 요 두 루트로 소득을 벌여서 가계는 이제 쓰는 거는 어디에 쓰느냐? 가장 핵심은 이제 소비죠. 빵 사 먹고 지출하죠. 소비를 가능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축도 하죠. 이제 이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기관에 저축도 하고, 정부에는 조세를 납부하죠. 조세 납부하고, 나머지 이제 개방경제에서는 해외에서도 수입에 사 먹죠. 자, 이렇게 이제 처분 과정은 가계의 이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은 컨슈미션, 세이빙, 텍스, 임포트 이렇게 네 개로 처분하죠. 이렇게. 이 가계의 이제 수입, 소득 벌이는 행동, 그 다음에 처분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주체들과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금융기관은 이거 말도 없죠. 금융기관은 원래 본연의 의무가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업무죠. 다른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주 업무가 예금을 받고 대출해줍니다. 그래서 가계 저축이 있고요. 기업 저축이 있고 정부 저축이 있습니다. 나오면 대출입니다. 정부에 대한 대출, 기업 대출, 가계 대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금융기관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저축, 대출, 수신, 여신이라 하기도 하죠. 수신이 저금이고 여신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부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정부의 활동. 자, 정부도 경제활동 하거든요. 그럼 정부도 경제활동 하니까 돈은 어떻게 거두지? 수입은 어떻게 조달하지? 정부는 4대 원천이 있습니다. 정부 수입의 4대 원천. 어디에 쓰지? 지출 구조는 어디지? 3대 지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돈을 거둬들이는 게 4대 원천. 그 다음에 쓰는 데는 3대 지출 구조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수입을 조달하는가? 현재 4가지입니다. 자, 첫째 방법, 제일 중요하죠. 텍스 수입입니다. 정부가 가격 없이요, 우리 기업이나 가게들한테 이제 국방 제공해주고 도로 건설해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가인 조세를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이제 공기업도 정부입니다, 여러분. 공기업도 정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기업을 운영해서 벌이는 수입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벌가금 내는 거, 가태료 벌금 내는 거,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 내는 거,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세외 수입인데, 요거 두 개는, 자, 경상적 수입이라 해놨죠. 경상적 수입. 경상이란 말이 여기 이제 이러면 해기하게도 있죠. 경상비.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 원천이다. 이 두 개는 이 말이죠. 정부가 존재하면은 이 두 개는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 원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수입이다 이렇게. 경상적 수입이다. 그럼 요거 두 개 말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네. 맞습니다. 3번, 4번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3번은 별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나오고 이제 끝입니다, 이거는. 자본 수입이래 가지고 국유재산을 매각해가 조달한 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조달한 수입인데, 우리 정부가 뭐 경제활동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민간의 땅들을 수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수용하면 여러분 이제 간평이 많이 관계되어 있죠. 예? 정부가 땅을 수용하고 또 매각할 때 감정평가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다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놨는데 이 도로 중간에 뭐 민간 토지가 있어. 그건 이제 정부가 수용 사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또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또 민간이 또 필요한 민간에 또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 등을 팔아가지고 수입을 조달하는 이를 자본 수입이라는데, 이거는 여기 나온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보존 재원 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하냐면은 재원이 모자랄 때 하잖아. 그럼 뭐 적자 예산이 짜질 때요. 적자 예산이 짜질 때 모자란 돈을 메꿀 때 씁니다. 적자 예산이 짜지면 돈이 모자라잖아. 정부가 돈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지출 예산을 짜보니까 100조 원이 내년도 2018년도에 지출 예산이 100조 원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수입 예산을 짜보니까 90조, 세 가지 다 해가지고요 90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적자 예산입니다. 쓸 거는 100조인데 걷어들이는 예산을 짜보니까 90조밖에 안 걷어진다. 그러면 이제 10조 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10조 원을 다른 방식으로 메꿔야 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 예산이 짜질 때 이제 이 방식을 취해서 메꿉니다. 그 적자 예산을 짜는 방법으로 또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업처럼 채권을 발행하 돈을 빌리죠. 우리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공채를 하잖아요, 그죠? 그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려 씁니다. 자, 일단 공채 발행도 민간한테 인수시켜서 민간들이 인수하도록 해가지고 빌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하도 야 중앙은행 너 좀 인수해가라. 중앙은행이 인수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수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 안 하고 급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시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 돈을 빌려올 수도 있어요. 외자를 도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존재원의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이제 기억하시고요. 근데 지출은 요래 이제 수입을 조달해서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 기능별은 필요 없습니다. 기능별은 뭐 방위비 얼마 쓰고 그런 거 우리가 경제학에서 필요 없고요. 성질별로만 필요합니다. 지출은 소비 지출. 돈 쓰는 거는 이제 성질별로 따지면 소비 지출 하는 데 쓰고요. 투자 지출 하는 데 쓰고요. 이전 지출 하는 데 씁니다. 자, 여기 이제 3대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의 3대 지출. 이 소비 지출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 지출하고 이전 지출만 하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비 지출입니다. 자, 이전 지출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은 항상 공짜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에게나 가게한테나 공짜로 뭐 소득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전 지출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는 공짜로 뭐 소득을 이전하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이제 이전 지출이고, 투자 지출이 사회 간접 자본 확충입니다. 도로건설, 주로 이제 도로건설이죠. 도로건설이나 항만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는 돈은 전부 투자지출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소비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공짜로 나가는 것은 전부 인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는 돈은 전부 투자지출.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비지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비지출이 내용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봉급도 그렇고 국방비 지출도 그렇고요. 저희 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도로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짜로 나가는 것은 전부 인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정부 수입의 4대 원천, 3대 지출 구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다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거시경제학 쪽에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의 수입의 4대 원천과 지출의 3대 구조,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 많이 쓰니까 지금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미시경제학 체계를 여기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미시경제학이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게가 어떻게 빵을 잘 소비할 수 있는가? 가게가 어떻게 자기 효용 극대를 위해서 빵을 소비하는가? 여기다 현미경 갖다 대놓고요. 이 사람이 빵을 어떻게 잘 먹는지를 분석하는 게 3장 소비자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붕어빵 기업이 빵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장에다 어떻게 잘 공급하지,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공급하지, 이게 이제 4장 생산자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이 붕어빵 시장에서 가게가 어떻게 수요하고 기업이 어떻게 공급해서 빵이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는가, 이게 5장 생산물 시장입니다. 이거 그대로 이거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수요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그 다음 시장에서 만나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3장, 4장, 5장 이렇게 돼요. 그 다음 6장은요 요소시장인데, 우리 요소 중에 이 4개 중에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이거 노동시장에 대해서 해도 됩니다. 노동시장. 그래서 가게가 어떻게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이 어떻게 노동을 수요하며 노동이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되는가, 이거는 수요 공급 균형 전체를 6장으로 다룹니다. 이 내용이 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공급 균형 노동시장 거래 전체를 6장에서 다룹니다. 이게 미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시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소비자의 소비행동, 한 개별 기업의 생산행동, 그 다음에 한 붕어빵 시장의 거래행동, 한 노동이라는 요소의 수요 공급 거래행동, 이런 걸 다루는 게 미시입니다, 여러분. 미시고, 물론 이제 미시경제학이 마지막 장은 7장이 따로 있는데, 7장은 뭐 미시경제학의 종합이론입니다. 종합이론. 미시경제학의 종합이론으로 보면 되고요. 이게 미시경제학의 책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페이지 가서 이제 경제학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 수기를 보면 돼요. 그냥 실정경제학, 규범경제학, 있는 그대로 분석기술, 이래만 안 된다 저래만 가치 판단을 개입시킨 규범경제학, 이런 게 다 경제학 원론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미시, 거시가 나오네요. 자, 경제학의 발달은 미시경제적 분석과 거시경제적 분석으로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미시는 가는 뭐 하게 되는지 나중에 다 배우면 알아요. 우리 교재에 정확하게 3장부터 7장까지가 미시경제학이고요. 8장부터 16장까지가 거시경제라고 보면 됩니다. 뭐 국제경제학도 거시에 넣으면은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가 거시경제학입니다. 그 밑자가 이거 보세요. 현미경 밑자, 여기 현미경제 여기 요 밑자 쓰잖아요. 이게 아주 그 경제를 현미경을 갖다 대다 보세요. 세포의 움직임, 개별적인 움직임, 부분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나무를 분석하는 게 미시경제학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클것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다룹니다. 한 개별 소비자, 한 개별 기업 행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행동, 그런 걸 다루는데 숲을 분석하는 거다, 여러분. 숲을 분석하는 게 그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뭐 미시것이 하여튼 경제학문은 이 전체를 이제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나요. 경제학 원론. 미시, 거시 이렇게 이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뭐 총 참고하시면 되고, 그 뒷페이지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구성의 오류라는 용어가 나오죠. 참고에. 그거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인과의 오류라는 용어는 삭제합니다. 자, 인과의 오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삭제해버리고, 그 구성의 오류라는 용어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 오류자, 오류.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시오. 경고입니다. 그죠?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시오. 이겁니다.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조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자, 경제학이 이것 때문입니다. 미시적 분석이 있고 거시적 분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A라는 경제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을 미시적으로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니까요, 정말 이 현상은 좋은 행위, 옳은 행위로 결론이 나 있다 합시다. 그럼 미덕이라 합시다. 그러면 미덕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한 개별적으로 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행위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거시적으로 볼 때도, 자,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이 현상을 볼 때도 당연히 미덕이지 라고 맹목적 결론 짓는 행위입니다. 자, 이게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미덕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이 현상을 보더라도 당연히 좋은 행위겠지, 미덕이지라고 맹목적 결론 짓는 행위가 구성의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미시는 미시고 거시는 거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시적으로 이 현상이 미덕일지라도 미시와 관련 없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적으로 이 현상을 따로 분석해서 미덕이다, 악덕이다 라고 결론 내리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현상이 미시적으로 미득일지라도 우리나라 거시적으로 보면 이 현상이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악덕이 되는 건 아닌데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반드시 거시적으로 미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시는 미시고 거시는 거시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결론 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재기 행동이지, 담배 사재기라는, 담배 사재기는 뭐 가격이 올라가라 해서 사재기 하는 건데, 그 담배 가격이 이제 올라가라 해서 사재기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걸 미시적으로 보면요, 사재기는 무조건 미덕입니다. 한 개인 흡연가로 보면은 사재기 했다는 거는 그 개인으로는 무조건 좋은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시 경제 전체로 볼 때 사재기는요 악덕입니다. 자, 담배 가격이 올라가려 예상될 때 거시 전체적으로 사재기가 일어났다 봅시다. 그러면 암시장 형성되고 물품만 풍기되고 사재기를 안 한 흡연가들은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인플레가 발생해서 아주 거시적으로는 사재기는 악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덕일지라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축행위 보면은 이거는 우리 원론에도 직접 나옵니다. 이거 저축하는 행위요. 저축하는 행위는 한 개인으로 보면 무조건 미덕입니다. 역시 개인적으로는 저축은 무조건 미덕입니다. 한 개인이 미래 생활을 보장하는 행위로 근건절하게 해서 저축하는 행위는 그 개인으로는 무조건 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시 경제적으로 저축이 늘고 있다면 이거 나중에 다 배우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극심한 불황이죠.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늘리면 경제는 더 죽어버립니다. 악덕이 됩니다. 근데 경제가 호황이고 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축을 늘리면 그게 투자 자금으로 성장 자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미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으로 저축을 해석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미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악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호황이면은 미덕이 됩니다. 저축이. 또 우리가 극심한 지금처럼 불황이라면 불황 시에는 오히려 저축이 전국적으로 늘면요 경제가 더 죽기 때문에 악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구승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시와 무관하게 거시적으로 따로 분석해서 악덕이다, 미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이 구승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있는 행위인데, 그러면 이제 구승의 오류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재기가 개인적으로 미덕이니까 거시 경제 전체적으로도 분명히 사재기는 미덕일 것이다. 또 저축이 개인적으로 미덕이니까 저축은 우리나라 거시 전체를 보도 무조건 미덕일 것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게 이제 구승의 오류입니다. 자, 이 용어 약간 알아두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거시경제학의 내용이 직접 나옵니다. 이게 그 세이빙즈 패러닥스라 해가지고 세이 법칙이 작동하고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조심해라. 구성의 오류. 미시는 미시고 거시는 거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미시적으로 믿을지라도 미시와 생각하지 말고 거시는 또 거시대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이 현상을 봐서 미덕이다, 악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주라 이 말입니다. 뭐 그런 용어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정태, 동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게 동태고요. 시간은 잡아놓고 정태. 그 밑에 또 부분 균형, 일반 균형이 이제 부분은 특정 시장만 다룬다 이 말이죠. 부분. 그 다음에 일반 균형은 다른 시장과 연계된 시장 다 같이 다룬다 이 말입니다. 부분, 일반. 그래서 우리 담배 시장을 분석한다 합시다. 담배 시장을 분석하는데 담배 시장만 분석하는 게 부분 균형이에요. 딴 시장과 연계되는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담배 시장만 딱 분석하는 게 부분 균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담배 시장을 분석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 대체재 보완제를 했는데 담배의 대체재, 담배의 보완제 현실에서는 매우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배의 대체재도 많고요. 보완제도 현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된 이제 담배 시장과 담배 관련된 다른 시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담배 시장을 분석하는데 관련된 시장들, 다른 시장들 관련된 그 다른 시장들 관련된 거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루는 게 일반 균형 분석입니다.
이게 일반 균형 분석은 이게 바로 현실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반 균형 분석을 해야 현실 분석이 되죠. 그러나 분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분 균형론을 하면 이제 담배 시장만 분석하면 되니까 분석은 쉽다. 그러나 어떤 단면만 분석할 우리가 있다는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 원론은 두 개를 다 사용합니다. 부분 균형론도 하고요, 일반 균형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일반 균형은 좀 변수가 여러 개 많으니까 좀 복잡한데 그 당시 경제학 원론의 거의 90%가 부분 균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만 다룹니다. 부분 균형론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 정도가 일반 균형론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 균형론도 3부문으로 가면요, 시장 세계까지 가면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부문, 우리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일반 균형은 두 개 시장만 다루는 2부문 일반 균형 모델만 사용됩니다. 2부문 일반, 그러니까 시장 두 개만 분석하는 거죠. 그나마 그게 이제 일반 균형 이론으로 나오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부분 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수리 경제학은 이제 수학을 가미시키는 거고요. 경제학에 수학을 넣는 거는, 여러분, 이론으로 그 의미만, 말로서만, 서술로만 쫙 경제학을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또 분량도 너무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이걸 압축 파일화 시키자, 이거죠. 너무 그 간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수학을 가미시키는 겁니다. 명확하 도예화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명백하게, 간단하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도표도 마찬가지요. 도표도 수학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도표도 수학을 그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이론을 갖다가 이제 수학으로 도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압축 파일화 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제학 원론의 수학은요, 수학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수학만 사용됩니다. 나중에 수학이 또 나오면 여러분 옛날 배우셨던 수학인데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 기초에서도 했지만은 이 이론에서도 수학적인 거 조금 나오면 수학 강의를 조금씩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경제학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지, 뭐 경제학은 수학을 못해서 나는 경제학 못하겠다, 거짓말이죠. 그런 분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내가 수학을 못해서 나 경제학 못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 다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칙연산 다 할 줄 아시고요. 그 기초적인 필수적인 수학만 알면 그 경제학은 접근이 되니까 내가 수학을 못해서 경제학 못하겠다는 거는 거짓말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은요, 계량경제학은 원론 범위가 아니거든. 근데 계량경제학은 경제학 이론도 있고요, 수학도 가미되지만 통계학이 들어옵니다. 통계학이 들어오는 게 이제 계량경제학인데, 통계학을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이 이론을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데, 실험하고 검증하는 데 쓰는 것이 통계학이죠. 그래서 이 이론이 진짜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데 쓰는 학문입니다, 계량경제학이. 근데 이 계량경제학은 원론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원론 범위가 아니에요. 원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학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계학을 이것까지 계량경제까지 경제학 원론 범위가 있으면 우리가 통계학까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진짜. 통계학까지 공부해서 경제학 원론을 시험을 친다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계량경제학은 원론 범위가 아니다.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러면 16페이지 보면은 이제 경제학의 방문론에 보면은 이제 보통 경제학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수를 너무 많이 다루면 분석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가정을 많이 해서 범위를 축약시켜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가설 모델은 석박사 논문입니다. 논문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합니다. 검증이 되면 이론이 돼버립니다. 이론이 돼버리면 이제 경제현상의 예측이나 경제정책에 활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칩니다. 이런 5단계를 거치는데, 원론에 나와 있는 것은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원론은 전부 다, 여러분, 원론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검증된 이론이에요. 이거 논문이 아닙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논문이 아니고 전부 다 검증이 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에는 이제 가설 작업은 없죠. 논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고 두 단계는 생략되어 있고요. 바로 이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현상 예측이나 정책에 활용하는 이런 단계만 거칩니다. 그 가설 단계와 검증 작업 단계는 생략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경제학에는 원론에는 처음 다 이제 검증 다 되어 있는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론이.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경제 이론의 표현 3요소 이것도 금방 했죠. 서술, 도표, 수식. 도표와 수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도표는 참 많이 활용해요. 수학은 그렇게 많이 활용 안 하는데 도표는 엄청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도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표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도표 그림 문제가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도표를 그려서 파악해야 할 그 정도로 도표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도표는 내가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멀리하면 안 돼요. 도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압축 파일로, 이론 도구로, 내가 이론을 더 잘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압축 파일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도표 넘으면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제 경제학설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17페이지는 우리 경제학이 제일 나온 게 이제 아담 스미드를 하지만 그 전에 아담 스미드 이전에도 중상주의 사상, 중농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드가 경제학의 그 할아버지고요. 이렇게 이제 밑에 쭉 학파들 나오죠. 요거는 지금 이제 시대별로 이제 어느 학파가 있었고, 주요 학자는 누구냐 적어놨죠. 그죠? 적어놨고, 그 뒷페이지 보면은, 18페이지 보면은 그 학파들의 주요 사상, 그 다음에 주요 학자는 누구지, 그리고 주 학자의 주요 이론은 뭐냐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7절은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 이해독할 때 본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해독할 때 읽어본다 이렇게.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이해독이란 뭐냐면 여러분 이제 6월달까지 거시 국제경제학을 다 공부한 뒤에 7일달에 복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수업 학원에서 수업을 듣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든 7일달에 복습을 할 때 그때 이제 이해독이죠, 여러분들이. 그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배운 학자들, 내가 배운 학파, 내가 배운 이론들이 어느 시대에 속하고 이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론을 다 공부한 상태에서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마시고 7일 달에 복습할 때, 이해독 복습할 때 그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초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이론인 2장에 들어갑니다. 자, 2장은요, 우리 책에 미시경제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시경제학이 아니고, 미시경제학은 실제는 3장부터입니다. 2장은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장입니다. 도구장. 경제학 분석의 도구를 배우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도구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까지 다 나옵니다. 도구가 5개입니다. 미시경제학이든 거시경제학이든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려면 도구가 5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도구, 시장의 한 구성 요소인 수요, 개념과 수요 곡선. 둘째 도구, 공급, 개념과 공급 곡선. 이게 우리가 경제학은 시장을 분석해 나가거든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경제학은요, 지금 이 경제학이 각종 시장을 분석해 가면서 경제학을 분석해 나갑니다. 시장을 분석해, 미시도요, 거시도요, 국제경제학도 시장들이 등장해요. 이 미시경제학의 A시장, B시장, 아까 금방 이야기했죠. 뭐 생산물시장, 뭐 노동시장, 요소시장, 이런 거죠. 또 그 시간에 또 C시장, D시장, 화폐금융시장, 증권시장, 주식시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과도 뭐 외환시장, 그런 논다 말이에요. F시장. 이렇게 시장들이 쫙 등장하는데 이 시장들을 분석해 가면서 이 학문들을 분석해 가는데요. 그게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특징입니다. 시장 분석으로 이제 경제를 분석합니다. 그럼 어떤 시장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들을 앞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인 수요 개념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고, 공급,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공급 정확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둘이가 만나는 시장 균형 원리, 둘이가 만나서 어떻게 그래야 하는 시장 균형 원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앞으로 이 나오는 모든 시장들을 분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도구를 철저히 배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도구요, 탄력성이라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자, 탄력성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도구가 잉여라는 개념입니다. 잉여, 서플러스라는 잉여인데요, 이 잉여도 경제 분석의 도구입니다. 요 5가지 도구를 배우는 장이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철저히 해 두셔야 되죠. 여기서 잘 못하면은 미시 어디를 가든 간에 국제경제학, 미시경제학 어디를 가든 간에 시장을 분석하는데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은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를 빼놓고는 전부 다 중요 출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장 전체는요. 이 장 전체를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 장 전체는 전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내가 이거 빼시라 하십니다. 빼라 하는데 그거는 빼면 돼요. 빼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아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거 끝나고 응용이론이 있는데, 응용이론은 이제 수요 공급을 이용한 응용이론이 있는데 딱 두 개 있습니다. 뭐 조세 증가기착과 가격 통제론인데 이것도 응용이론이지만은 출제가 잘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응용이론으로서 그냥 보면 되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도구는 요 5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지금부터 오늘 거의 다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거의 다 배우게 됩니다. 예. 철저히 공부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첫 출발부터 정확하게 공부합시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수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